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 23쪽입니다. 교재 23쪽의 챕터 4 회계의 순환과정.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회계 원리의 시작이고 전 시간까지는 회계를 하기 위해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알파벳 띈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회계로 시작돼요. 23쪽인데 이 챕터 4 있죠? 회계의 순환과정. 물론 순환과정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회계의 순환과정도 평균 4-5문제 출제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완전 생기초 부분이거든요. 완전 생기초의 틀을 먼저 잡아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자 이건데 그 생기초에 해당되는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이 이 그림 거래의 식별부터 시작해서 재무제표 작성 이 과정인데 여기가 한 4-5개씩 출제가 됩니다. 뭐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더 적게 나올 때도 있지만 평균 4-5개는 나와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죠, 그죠? 일단 봅시다. 회계의 순환 과정이란 거래 발생. 거래가 뭐지 또? 그러니까요. 이제 거래부터 알아봐야지 이제 좀 이따 나오고요. 거래 발생부터 재무제표 보고서, 재무제표 거래의 발생부터 재무제표의 작성 보고까지가 매년 반복되는데 반복적인 과정 그거를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생기초를 한번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 즉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책임자는 경영자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책임자는 경영자예요. 격리, 회계 담당자가 아닙니다. 경영자와 정보 이용자, 투자자, 채권자 등등 이런 사람의 정보 전달이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우리 회계의 목적이 뭐랬죠? 유용한 정보 제공, 그 과정이 그냥 수시로 매년 반복됩니다. 거래의 식별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분계를 해서 분계장에 분계를 기록하고 그리고 총계정원장에 전기 갖다 적어요. 근데 뭔 소리야? 전기 찌지직 하는 건 아는데 그죠? 전기. 그 다음에 결산이라는 걸 통해서 시산표, 정산표, 뭐 정리사항, 장부 마감하고 결산 끝나면 재무제표 작성해서 보고하는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데 이 과정 자체도 나중에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외우라 그러면 외워지겠어요? 뭘 알아야 외워지지. 그러니까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거래가 뭐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분계가 뭐냐 전기가 뭐냐 이거를 뜯어봐야 됩니다. 기대하시면서 시작합시다. 자, 이제 거래부터 알아봐야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여러분 교재 24쪽입니다. 교재를 보세요. 교재. 자, 거래라는 말 한자로 쓰면 갈 것자 올래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거래입니다. 그런데 거래는 이제 회계상 이제 우리는 회계하고 있잖아요. 회계상 거래는 상품 매매, 금전, 수익가 지출 등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항을 거래래요. 가만있어 봐. 이 여러분 책에 교재 그림 있죠? 그림 보시면 자,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종업원 채용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는 거래. 물건 사고 팔고 돈을 주고받는 건 말할 것도 없이 거래. 그러니까 일상적 거래는 여기까지가 일상적 거래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계약을 맺었다. 주문했다. 아니면 창고에 물건을 보관시켰다. 아니면 여러분 집집마다 보통 골드바, 금괴 한 100개씩은 있잖아요. 집에다 놓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은행에다 맡기고 하는 거 그런 것도 거래. 그리고 만약에 제가 과일 장사를 하는데 과일이 주로 언제 나오지? 무슨 과일이냐? 다 사과, 배 이런 거. 주로 가을에 나오죠? 근데 지금 봄이거든요? 봄인데도 사과를 먹죠? 겨울에도 사과 먹죠? 어떻게 된겨? 한창 나올 때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 보관해놨다가 그걸 꺼내서 유통시켜서 파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사과를 만약에 5,000박스를 사다가 창고에 맡겼다. 그것도 거래죠. 그리고 약속, 종업원 채용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래입니다. 물건이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 회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회계상 거래는 반드시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물건이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문제는 이거 다시 봐요. 계약이나 주문으로 다시 가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하고 저 계약서 썼어. 만약에 제가 건설업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건물을 줘달래. 내가 원룸, 투룸 이런 거에서 임대 사업 하려고 건물을 줘달래요. 10층짜리로. 10층짜리. 근데 오피스텔 할까? 아니 그러고 있죠. 요즘 도시형 주택 막 해가지고 하여튼 10층 정도 건물에 한 층에 방이 한 20개씩. 이야 괜찮은데 그럼 10층이면 200개야? 이야 월세 50만 원만 받아도 200개면 5, 20, 1억이네? 괜찮은데? 여러분이 그러려고 건물 짓는 거지. 근데 이제 건설업자야.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자 이러이러한 용도로 건물을 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상담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얼마면 되겠냐? 그럼 저는 이제 또 제가 경험상 몇 층이라고요? 평수는 어떻게 돼요? 바닥 면적, 그 지하는 어떻게 할 거고요? 기타 등등 해가지고 원룸, 투룸 이것만 할 건지 아니면 상가를 하고 위에 주거용으로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상담해가지고 그래 이거 10층이랬나? 10층에 방 20개 정도면 꽤 넓은데 그럼 얼마면 될라나? 한 30억? 30억. 몰라요. 저도 안 해봐서 자세히 따지지 마요. 그래서 30억에 계약을 맺었어. 그럼 계약서 도장 꽝꽝 찍었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계약서에 도장을 꽝꽝 찍은 그 순간 어떤 재산의 변동이 생겼어요? 아니죠. 나중에는 생기겠지만 지금 당장 계약서 쓰는 자체로 볼 때는 재산 변동 있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은 회계상 거래는 아닙니다. 이거 여기 계약, 주문, 보관, 채용 이런 건 회계상 거래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관. 아까 골드바. 여러분 집에 골드바가 200개 있어. 200개 있는데 여기 놓고 보면은 마음은 든든하겠지만 이거 집에 있으면 불안하죠. 외출하려면 골드바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은행에다 맡겨. 은행에다 맡긴다고 내 재산이 변해요? 내 방에 있던 게 은행으로 간다고 재산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죠. 당연히 재산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회계상은 거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채용 이건 일상적, 상식적인 거래지만 회계상 거래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봅시다. 화재, 도난, 파손, 분실, 불난 거 봅시다. 불났어. 불났어. 그거 보고 우리 상식적으로 불난 거 보고 야 저기 거래한다. 야 저기 거래해. 야 신나게 거래하네. 소방차가 지금 한 20대 막 가고 있는데 어제 거래하러 가는구나. 재밌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죠. 상식적으로 불난 거 보고 거래라고 그러냐고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불난 거 보고 거래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 진짜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지. 큰일 나죠. 불난 거 보고 거래. 아니 도난 당했어. 아침에 매장을 딱 문 열려고 했더니 벌써 도선생이 오셔가지고 안에 금고 다 털어가고 막 난리가 났어. 금괴 200개 있었는데 다 가져갔어. 도난 당했는데 그거 거래라고 그래요? 너 도둑하고 거래했냐? 거래 언제 발생했냐? 뭐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런데 회계적으로는 거래입니다. 왜? 화재나 도난이 발생한 만큼 재산에 피해가 생겼죠. 재산에 변동이 생겼죠. 그럼 이건 거래입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와 일상적, 상식적 거래가 여기는 같죠.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주고받는 건 공통이지만 화재, 도난, 파손, 분실, 그 다음에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채용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상적 거래와 회계상 거래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회계상 거래이지만 일상적 거래가 아닌 도난, 파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중요한 거 일상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거래지만 회계상 거래는 아닌 거. 저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채용 여기다 별표 9,600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시작은 회계상 거래의 구분. 이건 회계상으로 거래다 아니다 이걸 따져야 돼요. 만약에 재산의 변동이 생겼어. 거래죠. 그럼 장부에 적어야 돼 말해야 돼? 적어야죠. 근데 거래가 아니면 장부에 적어야 돼 말해야 돼? 적을 게 없죠. 변화가 없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거래의 식별입니다. 거래다 아니다. 거래면 기록해라. 거래가 아니면 기록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4쪽에 그 표에 보면 또 회계상 거래인 것과 거래가 아닌 것도 정리해 놨죠. 특히 오른쪽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의 대표적인 게 주문, 주문하다, 주문받다 해서 주문 있죠. 또 계약, 무슨 계약 있죠. 그리고 약속, 의뢰, 보관, 위탁, 채용 이런 것들 다 거래가
아니다. 맨 밑에 담보 제공도 있네.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거래입 판료서. 자, 참고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회계관리의 시험 과목명이 뭐라고 그랬죠? 시험 과목명이 회계원리였죠. 회계원리였죠. 원리.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죠. 그리고 뭐 지금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복식부기. 우리가 하는 게 부기였고 그중에 복식부기였잖아요. 복식부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원리 원칙, 원리, 회계원리, 원리. 그게 별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거래입 판료서. 앞으로 우리는 이 거래입 판료서에 입각해서 모든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별표 9,990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별 진짜 9천억 개 쳐야 돼 그냥. 근데 바쁘니까 3개만 치고요. 이거 머릿속에 집어 넣으세요. 참고로 잠깐 전전 시간하고 전 시간에 우리는 뭐 했냐? 자산은 차변에 적어라.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적어라. 계속 그 얘기 했었죠. 또 전 시간에 수익과 비용, 수익은 대변에 적어라. 비용은 차변에 적어라. 계속 그 얘기 했죠. 자, 여기서도 거의 그대로 갑니다. 자산 차변이죠. 자산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 수익 대변. 비용 차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라고 돼 있잖아요. 결국은 이거를 잘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돼. 자, 문제는 자산이 가만히 있질 않네. 돈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죠. 그럼 돈이 들어오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된 거죠. 그럼 자산 증가는 차변에 적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거 이제 T계정. 우리 T계정은 몇 시간째지? 전전 시간인가 했죠. T계정이라고. 그 T계정에다가 현금이라고 쓰면 오늘부터 우리는 현금 계정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 현금 계정. 만약에 여기에 5천을 썼어. 그럼 우리는 이제 회계 배웠잖아요. 이제 우리는 딱 보자마자 아, 현금 들어왔구나. 누가 봐도 딱 보자마자 아, 현금 들어왔네. 이렇게 알아야 돼. 왜? 현금이 뭐죠? 이러면 안 돼. 현금이 뭐죠? 그러면 자산이지. 자산.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반대쪽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회계를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현금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아,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들어왔구나. 즉 돈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나갔으면 돈이 지출됐으면 지급됐으면 대변에 써라. 근데 누가 봐도 이제 대변에 써 있으면 아, 돈 나간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공통의 원리. 전 세계 우리나라 전 기업 모든 기업마다 자산 계정은 차변의 증가를 적고 대변의 감소를 적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익혀야 됩니다. 만약에 차입금 계정. 차입금 딱 생각해봐도 부채죠. 만약에 제가 오늘 은행에서 1,000만 원 대출 받았어. 1,000만 원 빌려왔어. 그럼 어느 변에 적을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대변이지. 그렇죠. 대변이지. 어떻게 알아? 원래 부채는 대변이라며. 원래 있는 쪽이 증가. 예를 들어 숫자 3을 썼어. 그럼 이게 양수예요, 음수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3만 써도 우리 아는 사람끼리는 당연히 이건 양수야, 플러스야. 만약에 마이너스면 반드시 마이너스라고 써야 돼 이거죠. 플러스는 안 써도 누가 봐도 상식적이 아닌가? 제가 산수를 못 해가지고 어쨌든 플러스 안 써도 3자 쓰면 플러스인 줄 알고 있겠죠, 설마. 예. 마이너스면 반드시 마이너스라고 붙여줘야 되는데 플러스는 플러스 안 붙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쪽이 증가야. 원래 있는 쪽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증가도 대변. 반대쪽은 감소. 자산 증가 차변이면 자산 감소 대변. 부채 증가 대변이면 부채 감소 차변. 자본 증가 대변이면 자본 감소는 차변입니다. 다시 여기로 와요. 차입금이야. 아까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댔죠. 1,000만 원 대출 받았어. 그럼 어느 면에 적냐? 그럼 회계를 이제 우리 몇 시간 배웠죠? 이제 겨우 우리가 지금 4강째 하고 있나? 4강 맞죠? 4강째 하고 있는데 겨우 3강밖에 안 들었어도 그래, 차입금은 부채야. 부채인데 부채는 원래 대변에 적재. 아, 그럼 대변이 증가구나. 차변이 감소야. 그럼 대출 받았으니까 부채가 늘었네? 빚이 생겼네? 빚이 늘었네? 빚쟁이가 됐네? 에이, 부채의 증가 대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변에 있으면 아, 빌렸구나. 근데 반대로 차변에 있네 이렇게? 그럼 이제 회계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딱 보자마자 아, 이 돈은 무슨 돈이다. 아, 갚았구나. 즉 1,000만 원 빌린 것 중에 300만 원을 갚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거 이해되면 이제 회계 원리 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외상 매출금이야. 외상 매출금 여기에 1,000억이 있고 여기에 500억이 있어. 그럼 딱 봐도 1,000억은 뭐 했단 얘기예요? 뭐 했단 얘기야? 외상으로 팔았단 얘기지. 외상 매출금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증가 차변 감소 대변. 그럼 이건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값 받을 게 생겼다. 외상 채권이 발생했다. 근데 대변에 적혀 있다는 얘기는 외상값이 줄었다는 얘기야. 아, 외상값 받았구나. 회수. 외상값을 회수했구나. 요거는 외상으로 팔았구나. 요렇게 이제 내용까지 해석이 되는 거지요. 요런 말을 안 써놔도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읽고 쓰고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회계를 이제 조금이라도 배웠잖아요.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이제 이 거래의 8요소에 입각해서 이제 어느 변에 뭘 쓰는지 이거.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여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이것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차입금이 자산이냐 부채냐 그것도 알아야 되죠. 현금이 자산이에요 부채요? 자본인가? 뭐 이러면 안 되죠.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금 2강, 3강에 했던 자산부채 자본과 수익비용을 거의 완벽히 용어를 터득하고 나면 이거는 쉬운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회계 원리를 위해서 거래의 8요소,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했던 거고, 그리고 거래의 8요소가 우리 복식부기의 시작이자 끝까지 적용되는 공통 만고불변,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자, 원래 있는 쪽 자산차변, 부채차변, 원래 있는 쪽이 증가, 반대쪽은 감소.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원래 그대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증가라고 하지 않고 발생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럼 발생이 있으면 소멸도 있지 않냐? 아, 소멸도 있을 수 있어요. 수익의 소멸과 비용의 소멸도 반대쪽에 써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 8가지, 차변, 대변 4개씩 8가지잖아요. 그래서 거래의 8요소라고 하고 소멸까지 쓰면 10개가 되니까 거래의 10요소라고도 합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차변 요소 이 4개 중에 하나 이상과 대변에 있는 요 4개 중에 하나 이상은 반드시 결합돼서 같이 나옵니다. 그거를 거래 이중성 25쪽에 나오는데 25쪽에 거래 이중성 나오죠? 여기 거래 이중성 나오는데 근데 이걸 회계는 그냥 거래 이중성이구나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해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반드시 결합되어서 같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거래 이중성이고 차변끼리 대변끼리 끼리끼리 차변에 있는 것끼리만 나타나거나 대변에 있는 것끼리만 나타나는 건 있을 수 없다. 절대불변의 진리. 반드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차변 쪽에 있는 거 4개 중에 하나 이상과 대변 쪽에 있는 거 4개 중에 하나 이상은 반드시 같이 나온다. 그리고 금액은 우리 얘기도 안 했지만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신나게 금액을 적으면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도 반드시 일치하는데 그게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 그리고 복식부기의 근본 원리가 됩니다. 근데 뭔 소리다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이게 뭔지 이제 알아봐야죠. 뜯어봐야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교재에 지금 25쪽 위에까지 했고요. 그리고 3절에 계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계정. 근데 앞에서 계정이라는 단어를 살짝 말한 적 있죠. 계정, 기록 계산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단위다. 영어로 어카운트, 그리고 T자, T계정, T자 말씀드렸던 그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정의 분류에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분리된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넘어가서 26쪽 계정의 기입 방법이라고 돼 있고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에 자산계정. 자산은 증가를 차변에 감소를 대변에 써놨잖아요. 그건 앞에 했던 이 거래의 8요소 그대로예요. 자산은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 동그라미 2번 부채. 부채는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정리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26페이지 중간쯤에 그림 있죠. 계정기입 법칙 그래가지고 자산 증가 차변 감소 대변. 부채 증가 대변 감소 차변. 자본 증가 대변 감소 차변. 수익 발생 대변 소멸 차변. 비용 발생 차변 소멸 대변 이렇게 쭉 그냥 그림이 있어요. 참고 삼아 보시고 대차 평균 원리 또 나왔죠? 뭐 그러려니 하시고 자 이제 바로 분계로 갑니다. 27쪽에 분계 자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으나 분계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는 분계하려니까 분계가 되네. 어우 막 이런 머리카락 젖들고 막 머리 벽에다 박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미리 분개하지 마시고 그 분개가 아니고 여기서 분개는 어쨌든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앞에 2강, 3강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계속 해온 거예요. 어쨌든 분개가 뭐냐 그랬더니 분개, 거래가 발생하는 거, 거래다 아니다 이제 판단했잖아요. 이제 거래면 이제 기록을 해야 되고 거래가 아니면 기록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계정에 적을 거냐, 차대변 어느 쪽에 적을 거냐, 얼마를 적을 거냐를 결정해라. 그걸 분개라고 합니다. 즉 어떤 계정에 적을 거냐를 알기 위해서 계정 과목을 알아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ABC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강, 3강에 나왔던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계정 과목 그걸 알아야 되고 어느 변에 적을 거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방금 했던 거래입 판료소 거래입 판료소를 알아야만 차변에 적을 거냐 대변에 적을 거냐. 만약에 돈을 빌렸어. 그럼 차입금 어느 변에 와야 돼요? 대변에 이게 나와야 돼. 근데 돈을 갚았어. 그럼 빚진 거 없어진 거잖아. 그럼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는 차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아니에요. 회계는 논리적으로 이건 자산이야. 자산이 증가야 감소야 따져가지고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부채면 증가가 대변 감소 차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자산이다 부채다부터 따지고 차변 대변을 결정해 줘야 돼요. 그거를 써주는 걸 분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입 판료소라고 돼 있죠. 그리고 간편분개법이라고 해서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는다 라는 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분개도 뭐 이렇게 말로 하면 또 뭔 얘기예요 싶으니까 직접 문제를 가지고 대입을 하도록 합시다. 27페이지 하단에 분개의 표시 방법도 3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러려니 하시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28쪽 잘 보세요. 이제 요거 예제 1번 28쪽 예제 1번에 1번부터 29페이지까지 11번까지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나 몰라도 진짜 훌륭한 예제예요. 누가 만들었나 모르겠는데 정말 훌륭한 예제입니다. 요 예제 1번부터 11번까지 이것만 완전히 터득하면 솔직히 회계원리 술술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벌써 삐그덕거리고 막히면 곡소리 좀 내야 돼 이제. 어쨌든 지금부터 봅시다. 결론적으로 분개를 먼저 하고 결합근개라는 걸 할 거니까 일단 째려보세요. 자 1번부터 갑니다. 물론 책에 다 오른쪽에 컬러로 답이 다 써있죠. 그죠? 써있는데 답은 나중에 째려보시고 여기 보세요.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 중에 2강하고 3강에 배운 게 뭐였어요? 계정과목 설명이잖아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계정과목이죠. 딱 보자마자 현금이 보였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면서요. 돈이 최고야. 돈부터 따져요. 자 돈을 출자했대. 출자가 또 뭐냐? 출자가 뭐니? 출자금 들어봤어요? 아 친구가 여러분 나 사업하려고 그래. 너 출자금은 있냐? 그런 얘기 안 하나? 회계를 알면 좋을 텐데. 출자 다시 봅시다. 기업주 사장이 기업에 출자 자금을 대는 거 돈을 대는 걸 출자 한자로 쓰면 자금을 대는 거죠. 출자입니다. 출자. 자, 근데 회계는 기업주가 안 됐어요. 기업이 안 됐어요. 기업이 안 됐잖아요. 그럼 출자라는 단어는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돈이 나가는 거죠. 자금을 대는 거니까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회계는 누가 한다고요? 기업이.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밀하게는 출자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현금을 출자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출자하면 왠지 돈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회계는 누가 한다고요? 기업이. 기업에서는 출자를 하는 거예요. 출자를 받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출자를 받는 거지. 그럼 여기는 출자 받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나오면 항상 출자하여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그래 회계는 기업이 하는 거니까 출자라고 나오면 엄밀하게는 출자를 받는 거야. 그럼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 뭐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돈이 들어왔죠. 그럼 들어오면 일단 차변에 적어요. 조금 전에 간편분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간편분개법이라고 그래서 돈이나 물건이 아까 이렇게 안 써 있었지만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는다 라고 알아두세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합시다. 일단 들어왔으면 차변에 현금 금액도 500원 적는 기요. 그리고 이렇게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출자한 돈 있잖아요. 그거를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자본금 500원 이런 식으로 거래를 분석해서
현금이 500원 증가됐고 자본금 500원 증가됐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차대변을 결정해서 써주는 걸 바로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 물론 답은 밑에 이슈 컬러로 음영 처리해드린 부분이 있죠. 말이 꼬이네. 이게 분계입니다. 분계. 그래서 사실은 오늘부터 오늘 이후로 이 분계를 여기는 예제 이걸 가지고 분계를 무난히 잘한다 그러면 회계를 잘하는 거고 이 분계를 보다가 써요. 이런 분들은 이제 회계가 앞으로 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돼요. 파이팅. 두 번째 갑니다. 현금을 차입했대. 딱 보자마자 현금이라는 단어, 차입이라는 단어가 눈에 탁 꽂히지 않아요? 우리 2강, 3강에 배웠던 게 이런 거잖아요. 돈을 빌렸어. 그럼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렸어.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오지.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 하시오? 차변. 그럼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는 게요.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금액 200. 그리고 돈이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에 쓰면 돼. 빌렸잖아요. 아, 빌렸구나. 그럼 차입금. 이런 식으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이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계. 분계 잘하면 회계 잘한다. 아셨죠? 3번.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2번에서는 돈 빌린 거고 3번에서는 빌린 돈하고 이자를 갚은 거죠. 내용 이해되지요? 되죠? 갚았어. 자, 그럼 이제 쉬운 거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까 돈부터 따져보자. 돈 들어와시오, 나가시오. 나갔잖아요. 나가면 대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건 간편분계법.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건 간편분계법. 현금이 나가니까 대변에 쓰고 그럼 돈 나간 이유를 반대쪽에 쓰면 돼요. 돈이 왜 나갔지? 보니까 차입금과 이자를 갚은 거래. 아하, 그럼 차입금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자를 줄 때는 뭐라고 했죠? 이자 비용. 그러니까 회계 용어 2강하고 3강에 나왔던 계정 과목을 이제 신나게 갖다 때려 넣는 거지. 금액까지. 차입금은 100원이었고 이자는 30원이죠. 그럼 현금 얼마 나간겨? 130원 나갔지. 요렇게. 자, 지금 몇 개 했죠? 3개. 근데 3개밖에 안 했는데 한 3,000번 했다고 치고요. 한 3,000번 했다고 치고 잘 보시면 차변에도 하나 이상이 써 있고 대변에도 하나 이상이 써 있죠. 그게 바로 거래의 이중성. 그리고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지요. 그게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입니다. 3개밖에 안 했지만 회계 원리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편분계법 첫 번째가 이거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거고 두 번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잘 봐요. 자, 밑도 끝도 없이 차입금 그러면 어느 변에 적을까요? 대변 그래야지. 왜? 부채니까. 차입금 원래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부채는 대변이지. 자, 그럼 빌려올 때는 대변의 발생이죠. 부채니까 대변의 발생이지. 근데 빌렸던 걸 갚았을 때는 차변에 왔죠. 반대쪽에 차입금이 왔잖아요. 우리 회계는 차변과 대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근데 대변에 있었는데 얘를 없애겠다. 빌려왔을 때는 부채가 빚이 생기는 거지만 빌려온 걸 갚았으면 빚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금액은 보지 마시고 빚을 갚았어. 그럼 부채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없어질 때는 이렇게 반대쪽에 적으면 돼요.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적으면 없어지는 거야. 만약에 200원 다 갚았으면 200 다 갚았으면 200 없어지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없애줄 때, 소멸시킬 때, 차감해줄 때, 없애줄 때는 역분계해라. 역분계는 반대쪽에 적으라는 얘기예요. 역분계는 뭐라고요? 반대쪽. 차변에 있던 건 대변으로 없애주고 지금처럼 대변에 있던 건 차변으로 없애주는 걸 역분계라고 합니다. 없애줄 때, 소멸시킬 때, 차감할 때, 제거할 때 이럴 때는 역분계해줘라. 이게 간편분계법. 자, 마저 몇 개 더 해보고 계속 갑시다. 나머지 마저 해볼게요. 더. 자, 지금 다른 건 안 썼어요. 일단. 근데 여러분 해답해 보시면 음영 처리된 부분에 지금 우리 그것만 하고 있고 그 위에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런 건 그런가 보다 하세요. 우선은 그러고 넘어가요. 계속 갑니다. 4번 현금을 대여했대. 돈 빌려줬죠. 돈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지요. 나가면 어느 변? 대변. 나가면 대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건 간편분계법.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부터 따져주는 게 좋아요. 300원 나갔고 돈 나간 이유, 돈이 나간 이유를 반대쪽에 쓰면 되는데 대여했으니까 아 빌려줬구나. 그럼 대여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사실은 이제 분계만 잘해도 거의 다 되는 거지만 이걸 이제 분석해 보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가 된 거고 이제 빌려줬으니까 대여금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럼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된 겁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된 거지만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된 거야. 돈을 빌려줬으면 돈은 없어졌지만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현금은 없어졌지만 대여금이 생긴 거죠.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는 생기는 거죠. 이렇게 거래 요소를 분석하는 걸 결합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해답란에 보면 음영 처리된 부분이 분계인 거고 그 윗부분 하얀색 음영 처리 안 된 부분 고기를 결합관계. 그래서 문제 예제 위에 본 박스 안에 결합관계라고 써 있죠. 결합관계. 이런 것도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결합관계.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분계니까 분계 먼저 마저 할게요.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자, 빌려준 돈을 받았어. 빌려줄 때는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발생했는데 이제 빌려준 돈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쉬운 건 돈부터 따져라. 돈 들어왔다. 들어오면 차변. 그리고 돈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에 쓰는데 알고 보니까 빌려준 돈 대여금과 이자야. 그럼 대변에 대여금하고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수익이라고 쓰는 거죠. 대여금은 200원이고 이자는 50원이네. 돈 들어온 건 총 250원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바로 분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전에 간편분계법 없애줄 때는 역분계라 그랬죠. 밑도 끝도 없이 대여금 하면 어느 변이냐? 차변이다. 왜? 자산이니까. 근데 대여금 빌려줄 때는 대여금이 차변이지만 빌려준 돈을 받았을 때는 대여금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 반대쪽. 왜 없어져? 아니 꿔준 돈 받았잖아요. 꿔줄 때는 채권이 발생하는 거지만 꿔준 돈을 받아냈으면 이제 채권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여기는 300원 중에 200원만 받았지만 만약에 300원 다 받았다고 쳐. 300원 다 받았으면 이제 채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대여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대여금이라는 자산의 감소와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 그리고 돈 들어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지금 책의 해답하고는 위아래가 바뀌었죠? 위아래가 바뀌었지만 이렇게 거래 요소를 분석하는 건 결합관계 표시라고 하고 이렇게 계정 과목과 금액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건 분계라고 합니다. 원래는 결합관계를 하고 분계를 하는 거지만 엎어치나 매치나 결과는 같으니까 또 마저 가봅시다. 6번. 이번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대.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는 지금 페이지가 넘어갔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 3번. 3번과 지금 6번 문제를 얼른 보세요. 3번과 6번을 쫙 보세요. 얼른. 3번과 6번을 딱 보시면 3번은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갚은 거고 6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준 거죠. 이때는 현금이 나가고 중요한 건 차입금이 나간 게 아니라 이자만 나간 거잖아요. 이자 비용이죠. 3번과 6번이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3번과 6번이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럼 얘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얘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거래 요소,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래 요소를 분석하는 거. 이거를 결합관계 표시라고 하더라. 결합관계 표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분계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분계만 하면 돼요. 솔직히. 그러나 결합관계 표시도 시험에는 계속 나옵니다. 마저 갈게요. 7번. 대여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자, 돈 받았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돈을 위주로 하면 현금 들어왔죠. 그리고 돈 들어온 이유 반대쪽에 쓰는데 뭘 받았냐. 이자를 받았다. 그럼 이자 수익. 금액 차대변에 30원씩 써주면 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걸 분계. 그 다음에 거래 요소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된 거고 그리고 이자 수익이니까 수익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거래 요소를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8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 사왔어요.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의 상품 800원. 그리고 돈 주고 샀으면 현금이 없어지겠지만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입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 요소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계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분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계가.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더 하면 여기 상품이라고 안 쓰고
매입이라고 쓰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책에 있는 대로 상품으로 일단 알아두세요. 9번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고 갚았어요. 그럼 돈 나갔죠. 나가면 대변이죠. 그리고 돈 나간 이유가 뭐냐 했더니 외상가 갚은겨. 그리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된 거죠. 그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그리고 아까 없애줄 때는 역분계.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원래가 대변이다. 근데 갚았을 때는 없어지는 거니까 반대쪽. 없어지는 거 역분계. 기억나세요? 없애주는 거 역분계.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면 다 똑같아. 사실은 몇 번 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이 분계를 잘한다는 얘기는 회계를 잘한다는 얘기고 분계를 못한다는 얘기는 회계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분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2강, 3강에 있었던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개념 용어 개정 과목 차변 대변 거래입 한료소 이걸 골고루 다 알아야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잘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분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저 갈게요. 10번, 11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 팔았어요. 그럼 상품이 나가죠. 나가면 대변인데 여기다 상품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여기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회계에는 상품을 팔았으면 매출이라고 하자. 상품을 팔았으면 매출이라고 하자라고 알아두세요. 상품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보면은 상품을 팔았을 때 회계 처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 때 되면 다 배우는데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일단 오늘은 매출이라고 적자. 즉 매출이라는 수익 발생으로 적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그럼 자산 증가 수익 발생. 수익 발생으로. 그래서 여러분 책에 수익 발생 써 있죠. 자산 증가 수익 발생. 그런 것도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그 다음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다. 돈을 받았으니까 돈이 들어온다. 들어오면 차변. 차변에 현금. 그리고 돈 들어온 이유가 뭐냐 했더니 외상 매출금이야. 그 외상 매출금 500원. 이런 식으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런 걸 무난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편분계법.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자.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없애줄 땐 역분계해라. 지금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니까 원래가 차변입니다. 근데 외상값을 받으면 외상값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역분계 반대쪽 대변에 가는 거죠. 물론 여기는 500원이지만 900원 다 받았다고 치면 900원어치 외상으로 팔았다가 외상값 받았으면 이제 외상값 없어지나요? 외상값 없어지죠.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900원 지워버리면 외상값 사라졌죠. 그러니까 없애줄 때는 반대쪽에 적으면 돼요. 900원 있다가 900원 없어졌으니까 이제 제로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없애줄 때는 역분계해라. 반대쪽에 적어라.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분계를 잘하면 회계를 잘하는 것이다. 분계를 잘하려면 2강, 3강에 있는 개정 과목 설명,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요 개념 그리고 차변 대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입 한료소 이게 종합적으로 다 돼야 분계가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거래의 종류는 나중에 할까? 거래의 종류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럽시다. 그리고 예제 1번 일단 이거를 누가 만들었나 진짜 예제 엄청 잘 만든 거니까 예제 1번을 다시 딱 오른쪽에 있는 답을 가리고 풀어보시고 그리고 복습삼아 예제 2번 또 있어요. 물론 이것도 너무 친절하게 문제 있자마자 바로 밑에 답이 있어. 바로 밑에 답이 있는데 답을 가려가면서 불투명 자 있죠. 아니면 종이 있으면 종이 접어가지고 가려가면서 1번 문제만 딱 보고 현금 50만 원 출자 영업 개시했다. 그럼 현금 들어왔으니까 현금 자산 증가, 출자금은 자본금 증가, 자산 증가, 자본 증가구나. 이게 무난히 될 때까지 연습을 한번 하세요. 솔직히 안 된다고 또 머리카락 젖뜯고 막 이러지는 말고 처음 하는 건 당연히 막힐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웬만한 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번 현금을 3개월 조건으로 차입했다. 조금 말을 길게 썼지만 결국은 예제 1번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답을 가리고 하나씩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단 오른쪽에 보면 교환거래니 뭐 이런 게 써 있죠. 혼합거래니만 써 있잖아요. 그런 거 일단 뺍시다. 일단 지금 그거 안 해도 돼. 그건 안 해도 좋으니 나머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런 그 거래 요소 파악까지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예제 2번은 선물로 드릴게요. 예제 2번에 그 15개 있죠. 15개 마찬가지 쭉 풀어보세요.
물론 중간에 막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혹시 막힌다고 뭐 머리카락 젖두고 막 벽에다 머리 박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하는 데까지 되는 데까지 해보세요. 안 되는 거 빼시고 이상하다 싶은 거 빼세요. 그냥 빼셔도 돼요. 일단 15개 중에 몇 개나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반타작은 하겠지 설마? 반타작만 해도 일단 적응은 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복습하면서 채우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른쪽 끝에 있는 교환거래니 혼합거래니 손익거래니 이런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서 더 숙달됐다. 드디어 예제 3번. 예제 3번 이제 분개하는 거야. 분개. 물론 뒤에 답도 있어요. 예제 3번도 쭉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예제 4번. 어머나. 예제 4번 32쪽에 보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까지 쭉 가서 40번까지 있어. 아 신난다. 40문제 있어. 이것도 일단 선물로 드릴게요. 그 중에 좀 어려운 건 몇 개는 좀 풀어드릴 건데 일단은 풀어보세요. 그리고 물론 답도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풀어보시는데 솔직히 진짜 지금 여러분 회계를 처음 저랑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제 4번까지 막힘없이 술술 풀렸다. 그럼 신기한 사람이에요. 신동이야 신동. 회계 신동.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드물지만. 근데 어쨌든 솔직히 40문제 중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냥 평범하다. 그런 분들은 한 이 중에 한 10개 가까이는 이상한데 이건 좀 헷갈린다. 이런 게 있어요. 틀려도 좋으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음 시간에 그 예제 4번 중에 그래도 조금 헷갈려 하는 거나 설명이 필요한 거 몇 개는 골라서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끝까지 해보세요. 아셨지요? 분개. 이번 시간에 포인트는 분개입니다. 거래와 분개. 거래입 판례소 분개. 아셨죠? 복습 한번 하세요. 그리고 진도 빨리 나가지 마시고 기초할 때는 천천히 복습하면서 하셔야 돼요. 100%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한 7, 80%는 완전히 숙지해야 됩니다. 100% 하면 더 좋고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 분개가 뭔지 이런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복습 한번 하시고 선물로 드린 예제 1, 2, 3, 4번까지 선물 드린 거니까 열심히 잘 풀어보세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